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월에 다음 주 크리스마스고 또 금요일이고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도 연말이고 해서 행사도 많으신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여러분이 전동 킥보드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유 PM의 관리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이상훈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시흥시의회 정책 토론회입니다. 무단주행 방치 사고로 이어지는 PM 전동 킥보드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PM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보행자, 이용자, 사업자가 함께 안전을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토론의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자유토론, 질의응답과 시민투표, 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PM 안전도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에서 이소충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청년정책협의회 전왕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에서도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하동의 마을자치과 김근성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천동 신화철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천동 통장협의회 이광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하동 유성희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 주제하고도 제일 관련이 있는 네, PM 관련해서 네, 이희봉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도로시설과 이희봉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시 언론사를 대표하여 주간 시흥의 박영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PM 정책을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은혜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빈 모빌리티 코리아 대협력총괄 박용훈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지만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PM이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제일 눈여겨봤던 건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무분별하게 놓아져 있는 PM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환경이었다는 이유로. 근데 정말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왜 이거를 제도적으로 밑에서부터 안전하게 해놓고 이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트럭으로 한 차씩 실어다 놓고 온통 하천이고 온통 시흥시 전체 구석구석이 없는 데가 없으니 진짜 나쁜 말로 발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슨 의원들이 죄나 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엄청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구간에서 조금만 더 갔는데 아이한테 바가지 있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언성이 저한테 얼마나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의원들이 전부 다 PM하면 좋은 인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수단으로 쓰는 사람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장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정리 무질서한 그렇잖아도 무질서한 시흥시에 더 무질서하게 만든 거는 주범은 PM이었는데 마침 우리 이상원 의원이 젊은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해보고 있다 하지만 금방 제가 만나서 자기가 한다고 이게 뭐 되겠냐 국가에서부터 해야지 이러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의 공유지 있으면 주차장 만들고 했지만 정말 너무나 회사의 무책임한 답, 그 다음에 회사의 무책임한 질서, 무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다 모여서 겪었던 얘기도 하면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연구원님들 오셨으니까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전지에 갔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딱딱 질서정연하게 거기다 놨던 모습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좀 좋게 나왔다고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 많이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원님들이 오늘 일정이 바쁘셔서 많이 못 오셨는데 제가 좀 우리 또 한 분 우리 김선옥 대표님이 와주셨는데 축사를 즉석에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또 와주셨습니다. 네, 김선옥 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혼자 오는 게 좋긴 하네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1년에 한 2번 입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준 그 돈으로 산 양복인데 아주 의미를 두고 싶을 때 제가 이 양복을 입는데 선거 출마해서 제가 사무실 개소식 때 이 옷을 입었고요. 선거 출마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될 때 바로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1년에 아주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 할 때 이제 이 양복을 입고 오는데 오늘은 꼭 입고 오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 내가 좋아하는 이상훈 의원님 그리고 김수현 의원님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 보다 이 백분 토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미래에 그 질서 있는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이 옷을 꼭 입고 왔습니다. 부디 이 정책 토론회가 아주 크게 시흥에 그리고 국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내빈 소개 및 축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이상훈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중요하고 시흥시에서도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될 이 주제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또 와주셨고 또 저희가 되게 모시기 힘든 우리 패널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에 관련된 킥보드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교수님과 또 우리 킥보드의 안전 면허 인증 잔치를 또 최초로 또 얘기해 주신 또 우리 연구원님도 모시고 또 빈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우리 시장연구원에서 그 시흥의 교통을 관련돼서 또 정책을 열심히 펼쳐주시는 연구원과 함께 또 우리 김수현 의원님이 최초로 그 우리 시흥시에 그 공유 킥보드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전부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다 이슈인 상황입니다. 이 킥보드 정책이 과연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오늘 이게 녹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게 되면 우리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그 좌장이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주실 건데 오늘은 다른 토론회하고 좀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 시흥시의회가 12번의 정책 토론회를 했고 오늘이 이제 13번째 토론회, 올해 이제 마지막 토론회인데 마지막 토론회를 좀 더 의미 있게 또 새롭게 구상하고자 오늘은 발제가 없는 진짜 자율 토론, 이름처럼 100분 토론으로 했는데요. 바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좀 색다른 형식의 토론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앞쪽에 마련된 자리로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잠시 이제 시작을 하기 직전에 또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신 관계자분이 방금 오셨어요. 그 시흥시 청소년 재단의 이덕희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꼭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하셨으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시흥시 PM, 공유 킥보드라고 불리는 안전도시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상암동 퇴근길, 지하철역으로 걷는 인파 사이로 뭔가를 탄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공유 전기 자전거, 공공 자전거 따릉이, 그리고 킥보드까지. 버스는 아무래도 정류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번거롭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내릴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4바퀴 자동차를 만들던 대기업도 이제 2바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접은 곳을 펴고 손잡이를 끌어올리자 킥보드로 변합니다. 가볍게 핸드캐리에서 들어가서 다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하철역에서 여기 사무실까지 얘를 몰고 올 수 있겠죠. 17년 대비 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하였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무면허 여중생이 친구를 태우고 킥보드를 몰다 낸 사고입니다. 보호자와 산책을 나온 흰색 강아지를 향해 전동 킥보드가 돌진합니다. 빠른 속도로 들이받친 강아지는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교 2학년 A군이 탄 전동 킥보드가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이 큰 길로 들어서는 순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뭐야? 사람!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최근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 국민의 좀 약간 분노를 사면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시는 과연 공유 킥보드 PM의 현실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될지를 또 현실적으로 제안을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시흥시에 맞는 현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0분의 토론 시간은 총 3가지 소주제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자분들께서는 3분에서 최대 5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토론이 끝난 후에는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 맞는 현실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가야 되는지에 투표를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투표 최종 결과를 공유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먼저 김수현 의원님께서도 참가해 주셨는데 한마디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상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3년 전에 그 PM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어린 2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식물인간 상태로 계셔갖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첫 번째 아마 토론에서 뭐 혁신이냐 아니면 규제 폐지의 대상이냐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사실 이게 규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미래 혁신 이런 걸 떠나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잘 이제 구축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이걸 이용하는 이제 시민분들께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갖고 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아이들이 판단하지 못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제 또 얘기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자리를 계기로 시흥시에 있는 시민들도 시민 의식이 좀 높아져서 저희가 안전한 그런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최근 5년 새 우리가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수가 바로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의 일탈에서 이제는 사회 문제까지로 된 이 부분에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공유 PM은 이동권의 미래의 혁신인가, 그리고 규제 폐지의 대상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먼저 김수현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편리한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이제 대중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공유 킥보드를 둘러싼 그 논란은 이제 혁신이나 위험이냐 이런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는 의견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해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 PM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일상 속에 들어온 이제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런던과 네덜란드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 아래 도시교통체계에 편입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PM은 도시 이동성을 보완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OECD 산하 국제교통 포럼은 쉐어드 모빌리티 리포트에서 공유 킥보드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단거리 자동차 이용을 대체하고 탄소 저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무질서한 운영은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도 이제 발표되어 나와 있는데요.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2022년 개인형 이동수단 PM 정책 지원 사업에서 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2050 탄소 중립 실현,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한계 극복을 하면서 효율적인 통합 교육 교통 서비스가 이제 구축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만 기존의 교통 환경이나 이제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아직 이제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의 부재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환경위에서 있으면서 우리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곳에 지금 이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지적도 했지만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능곡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차구역 그려놓은 부분에는 PM이 한 대도 주차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출구 부분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횡단보도 부분에는 불과 뭐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뭐 1미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주차구역과. 근데 그 인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차 구역만 만들어줬지 이것을 또 뭐 단속하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리 부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흥시에 현재 11개 업체가 이제 운영 업체가 있고 총 4,925대의 PM이 허가 등록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현행 법제상 이제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등록이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 구조는 행정의 개입으로 아니면 협조 요청 수준에 좀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뭐 나름의 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관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현실이고요. 네, 법적인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쨌든 시흥시가 무던한 노력으로 좀 버텨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표 발의한 그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는 이러한 좀 현실 인식에서 이제 출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PM을 규제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미 관리하고 있는 현실적인 현실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장치의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미래혁신이나 규제 폐지의 대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과제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흥시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 있는 그런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소연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흥시의 이제 앞으로의 노력을 좀 더 강조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혹시 저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실 건 아니지만 시흥이 어쨌든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의 이상준 연구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흥연구원의 이상준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답하겠네요. 일단 토론에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관련 연구들을 좀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대략 국내 연구는 한 8개 정도 있었고요. 그 연구들을 좀 종합해본 결과 어쨌든 PM은 미래지향적인 수단이면 맞습니다. 한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탄소 이동 수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층이 이용하고 캡티브터 라이더라고 해서 우리말로 치면은 고정 승객입니다. 그러니까 즉 면허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승객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통 취약 지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명백한 이동 수단이고요. 특히 찻동네, 대학가, 그다음에 역세권 이렇게 좀 중요한 데들은 분명히 라스트 마일, 퍼스트 마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와 그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이런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기술과 수요 측면에서는 혁신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혁신에 불구해도, 그러니까 혁신인데 그런 PM에 활성화된 그런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를 보니까 결론은 선행 연구 모두, 그러니까 완전 폐지 그리고 완전 완화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그런 연구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규제를 좀 잘 조정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통 이제 연구들의 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PM은 좀 역사가 조금 됐기 때문에 사고나 그다음 음주 관련 데이터들의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규제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은 보행 공간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계속 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가치 이런 부분에서 충돌될 소지가 많아서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 극단까지 완전 규제 펼펴까지는 가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규제 틀에 좀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PM을 공간 기반의 차등적 규제와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좀 더 책임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관리형 미래교통 수단으로 좀 거듭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개인 이동 장치라고 해서 공업계가 지금 전동 킥보드에서 전기 자동차로 약간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즉 그 PAS라고 하는데 보통 그 페달 보조 보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도로교통법상 그 개인형 이동 장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안 되고 면허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대여 사업도 이런 좀 트렌드로, 그러니까 자전거로 규제를 덜 받는 자전거로 가는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분야에서 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PM의 경우 활성화가 가장 그 장애 요인이 헬멧 착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 조건도 없고 그다음에 헬멧을 굳이 의무적으로 착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PM보다는 높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 오전에 그 국회 토론회를 갔습니다. 그 경기도 철도망 관련된 토론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빨리 오는 바람에 그 토론자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국회 입법처에 계시는 팀장님이신데 그 PM 법이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그 개정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제가 오는 길에 밥도 못 먹고 와서 불쌍하다고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따끈따끈한 법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존의 대여 사업을 자유제였는데 등록제로 전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PM의 그 최고 속도는 25km였는데 20km로 하향 조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도 이 PM도 지자체 단위 5년 단위로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시설과장님이 맡겨면 주시면 저희 이제 시정연구원에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 사업자들이 어떤 결격 사유나 어떤 등록 요건이 좀 충족되지 못하면 그게 어떤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안들이 좀 강력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포 1년 후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그 법안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PM은 그 킥보드 공유 킥보드보다는 전기 자전거로 돼서 안정과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또 둘 다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시흥시에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제 틀을 재조정하자. 그리고 관리형 미래 교통 수단으로서 좀 관리를 하자. 그리고 어제 따끈따끈하게 개정된 법안에 대한 소식도 들려주셨고요. 다음은 선문대학교 김용희 교수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측면에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용희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이런 토론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인천인데요. 그래서 시흥은 아주 굉장히 친숙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불러주셨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거는 고향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 도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또 느끼는 바인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는 이 PM이 혁신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빌리티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마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모빌리티로서의 서비스,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서의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 도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 도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이런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교통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어떤 뭐 이렇게 이동 수단의 어떤 그 가지수가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결국에는 이 PM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에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PM의 문제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높다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서 발전이 되고 또 도시화가 진행되고 또 이제 뭐 조금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시티로서에 넘어갔을 때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선해주는 데이터를 수급해주는 역할이 된다. 예컨대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을 이동했을 때 어떤 소비 행태가 벌어지는지, 어떠한 조건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게 개인정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도시가 뻗어나가는지 또 어떻게 도시가 축소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철도,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택시 그런 이제 이동 수단과 함께 결합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탄소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이렇게 제기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 이동 수단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 수단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사고들이 눈에 띄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일견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자전거나 다른 유사한 이동 수단에 비해서 치사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단위 면적당의 매출을 따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도 아주 발전돼 있는 번화가가 있고 좀 외곽에는 조금 이제 덜 이제 발전돼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접근성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다른 대도시에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좀 멀고 또 왜 우리 같은 도시들은 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조금 도심지에서 먼 곳에 이제 좀 좋은 주택을 짓는다든지 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또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통했을 때 이런 PM들을 조금 더 선진화돼 있는 형태로서 제도를 만들고 또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주차장을 광범위하게 만들어내는 비용과 이 PM의 어떤 가상화된 주차장이라든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비하는 비용을 따졌을 때 훨씬 더 효익을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거나 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있었을 때 이것을 규제하는 비용. 그러니까 너네 PM 못 쓰게 해야 돼. PM 뭐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자도 쓰게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고 뭐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이 사업 외적인 비용들을 추가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혁신의 방안을 찾게 해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 방안이 빠르다. 그래서 그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자전거가 200년, 300년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지금 반응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저렇게 있는 교통수단이 과연 안전할 것이냐, 마차에 대비해서는 어떨 것이냐. 하지만 지금은 어떻냐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자전거를 가지고 위험하니까 절대 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조심해서 타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통령님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리터러시의 개념을 좀 동원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PM하고 리터러시가 무슨 관계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했을 때에는 얼마나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질서 있게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지 저거 위험하니까 규제해가지고 사용량을 줄여야 돼 이랬을 때에는 이 PM이 보여줄 수 있는 효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규제를 준비하고 그런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PM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물론 이게 우리 싱싱이 같은 모드도 있고 여러 모드가 있겠습니다만 이 PM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우리나라만 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니까 그 다른 국가들은 다 시민의식이 막 엄청 좋고 막 다 안전하게 타고 다 도로 상태가 좋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PM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또는 이제 리터러시를 통해서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게 더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효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단 어떤 이제 도시의 어떤 설계적인 방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흥시도 여기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가 되거나 또 변화가 될 수 있을 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했을 때는 규제보다는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회적 압력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서비스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이용자 측면에서도 안전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는가. 근데 이런 논리라고 하면 자율주행차도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차 그럼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일 것이냐라는 것부터 따져본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되게 굉장히 지금 아마추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좀 큰 틀에서 얘기했을 때에는 새로운 혁신수단이 등장했을 때에는 당연히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폐단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 나갈 것이냐여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규제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을 한 것 같고 아 좋다라고 하지만 규제는 결국에 어떤 것들을 발생을 시키냐고 하면은 그 산업의 형상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자 나와 계셔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규제가 생기면 그 규제를 피해가는 그러니까 규제를 살짝 준수하고 그 외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형태로 이게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너네가 안전장치도 만들고 안전할 수 있는 여러 형태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되고 더 좋은 것이지 너네 이 규제만 절대 지켜라고 하면 그 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업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자적인 측면을 하나만
말씀을 발언을 마무리를 좀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발언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듣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도시 발전 측면에서나 경제 발전 측면에서나 굉장히 효율적인 또 미래 교통 수단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양내 선임연구원님께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양은혜 선임연구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의회에서 전화 받고 주제가 규제인가 폐지인가 보고 원래 바빠서 연말이라서 과제 정리할 게 많아서 안 올까 하다가 폐지인가? 라는 걸 듣자마자 그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와서 들어보니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안전하게 PM을 좀 이 시행시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정책 토론인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토론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PM이 라스트 마일, 퍼스트 마일 하는 그런 이제 부족한 시작과 끝의 그런 교통수단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대신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PM은 한 1km 정도 평균적으로 이동을 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자전거는 한 2km 정도를 타고 택시는 한 3km 정도 타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마을버스 한 2정거장 가기에는 마을버스가 15분 있다가 오는데 당장 여기 킥보드 앞에서 타면은 한 3, 4분이면 가는 거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타시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을 때 그 전에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PM이 그 수단 자체가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이 도시가 아직 그 수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환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PM이 그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행시만 봐도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전용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근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다닐 수 있는데 그건 또 얼마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보행자 겸용 도로가 보행자들이나 PM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인가 이런 정비는 되어 있는지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길 가장자리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PM은 지금 속도가 25km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은 50에서 60km 정도인데 같이 이게 병행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의 그 도로의 환경도 좀 같이 정비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이 PM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청소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예로 제가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킥보드를 타는 게 어렵진 않다. 저희가 5살 때부터 싱싱이를 탔습니다. 근데 킥보드 조작이 어렵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 두 발 달린 이 수단은 조작하기 어려운 수단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서 엄마가 타지 말라고 하고 뉴스에서 자꾸 막 사고 나는 것만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조작보다는 그들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제대로 알려주고 사실 아마 여기에서 킥보드를 타고서는 교차로로 좌회전해서 건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위험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교육도 같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미래 혁신적인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인식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방송이나 어른들께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들이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뭐 좋아요 한 5, 600개씩 눌렸던 게 제가 이 토론회를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요를 싹 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구나. 근데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국회나 지금 정부에서는 학생들 원동기 면허를 또 새로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토론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우실 분이 아마 이제 업체 측에서 나오신 빔코리아에서 나오신 이제 우리 박홍우 대협력 총괄님이실 텐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선뜻 참석할. 저 다른 사업자분들은 다 오시는 줄 알고 사실 예, 참석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고요. 뭐 사업자니까 제가 당연히 뭐 폐지하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근데 그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저희 전동 킥보드를 타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거의 다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보통 80에서 90%는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게 좀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그래도 한두 번은 그래도 한 번은 좀 이용을 해보시고, 내가 이용해 봤더니 정말 안 좋다, 좀 이런 어떤 좀 그 정도의 좀 노력은 내지는 관심을 한 번은 좀 가져보셔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타는 사람들은 왜 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이제 사업자로서의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 킥보드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을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사업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제 전동 킥보드라는 사업이 이제 유망해 보여서 저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합류하기 전에는 저도 보도 아무데나 세우면 사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전거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오토바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냥 같이 그냥 보도 가장 자리에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도로교통법은 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로다가 저희들이 엄청 잘못하고 있다고 이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억울한 입장에서, 저같이 이제 억울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자전거는 왜 그동안 단속을 안 하시다가, 오토바이는 왜 그동안 가만히 놔두시다가, 저희는 갑자기 같은 행태를 했다고 더 심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폐지 이제 쪽으로 이제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간담회를 가면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다른 대안은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자.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자로서 굳이 운을 띄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가 과연 진짜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다른 교통수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 오토바이랑 또 같이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금지하는데 오토바이는 사실 전동 킥보드보다 더 훨씬 높은 속력으로 달리는 이동수단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저기서 멀쩡하게 다녀요. 그럼 더 속력이 높은 거는 안 위험하고 전동 킥보드는 위험한 건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정책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듣는데 제일 재밌었던, 귀가 쏙쏙 들리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 혁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모두가 아마 동의를 하실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더 상용화될 거고, 그것 또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텐데, 다만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청소년들의 그 사고율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은 이 킥보드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신분증 인증을 분명히 원동기 면허 인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넘어가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조 신분증을 통해서 가입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상 청소년의 불법 이용을 이제 막는 것이냐 안 막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론들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무면허 청소년 탑승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김수현 의원님께서 먼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아직이요. 네. 사실 시흥에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과 역 사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역에서 이제 내려서 뭐 회사 출근을 하거나 뭐 이런데, 시흥은 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역이 아직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시흥시청에서 시청까지 혹시 이용하신 공무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도 사실은 되게 불편하고 자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 안 타봤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청소년한테 이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안 타봤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조례 발의하면서 이제 좀 이제서야 이제 막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법은 또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른들도 아마 어른 이용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뭐 헬멧 같은 것도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쓰고 타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제 오히려 개인 자기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갈 때 개인 헬멧을 쓰고 이동하시는 분은 봤거든요. 왜냐면 자기 거 이용해서 자기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PM 정책을 보면 이제 시민 불만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키우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무면허 운전하고 이제 청소년 이용 이제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 일탈로 좀 치부해야 될 문제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뭐 그렇게 뭐 개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제 제도나 어떤 운영 시스템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지자체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까 따끈따끈한 소식 알려주신다고 이제 뭐 법안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통과가 된 부분은 아닌 거죠, 아직. 통과가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 찾아보니까 26년도부터 달라지는 뭐 교통 뭐 체계 뭐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이제 무면허나 이런 것들 강력하게 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 뭐 형사처벌이었나요?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약간의 시스템이 허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발생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흥시 PM 민원 사고 현황을 좀 보면은 최근 3년 동안 시흥시 PM 관련 민원이 총 1,362건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보다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불법 주정차 민원이 1,172건으로 86%를 차지한다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보다는 이용자보다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뭐 월등히 많고, 이용자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수익에서 보면은 뭐 시흥시가 그렇게 뭐 많은 수익을 내는 지자체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불법 주정차 민원이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내외 아까 연구도 이제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럽교통안전위원회에서 PM 사고 분석에서 무자격 이용자의 사고 중상 위험이 성인 이용자 대비 유의미
대비 유의미하게 높다고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전동 킥보드 사고 가해자 중 10대 20대 비율이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좀 연구 발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가 이 영역에 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제적 수고 요청이나 계도 중심의 대응에 좀 의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부 개정 조례를 이제 발의해갖고 이제 조례를 좀 개정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뭐 그 견인료를 이제 부과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보고자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면허 그 이용자 분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탔는데 그 견인료를 그 업체에서 징수한다고 해도 이게 징수 절차가 잘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좀 지금 아직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뭐 타지 않게 달라는 좀 막연한 요구를 좀 넘어서 대여 사업자가 면허 등 이용 자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교육은 이제 뭐 지자체에서 잘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장치를 좀 비치하도록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좀 권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가 공유 PM 운영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마련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한지 우리가 잘 교육하고, 그리고 왜 아직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지 그런 설득하는 예방 중심의 좀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시면 아마 손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은 우리 이상준 연구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PM을 꽤 타봤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PM 활성화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가 서초동에 있어서 강남역 같은 데 갈 때 타봤어요. 근데 처음 탈 때 진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내리막 갈 때 되게 좀 위험했었고, 그리고 이제 PM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남 지역이나 서울 도심 지역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도로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게 정체가 심한 곳, 트래픽점이 심한 곳이 보통 1, 2km 내에 이동할 때 되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치흥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배차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에서 나와서 그걸 기다리니 그냥 1, 2km 내에는 청소년의 경우 아니면 20대의 경우에는 주로 PM을 타고 갑니다. 근데 저는 타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도로로 가면 그 우리나라 맨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맨홀이 많으면 이게 덜컹덜컹거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도도 생각보다 우리 보도가 그렇게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되게 그 승차감이 안 좋고, 특히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지역에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PM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자전거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적 측면이나, 그리고 뭐 PM 같은 경우는 또 2명이서 타는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으로 2명이 탈 수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전 측면에서는 자전거가 좀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6년간 그 우리나라에서 PM 교통사고율을 봤는데 연평균 8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보다 그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 20대 이하의 무면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차대차보다는 차대 사람 단독 사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나죠. 결론은 10대, 20대들의 교육과 그 다음에 뭐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이건 뭐 개인이 아니라 제가 쭉 연구들을 보니까 결국은 맞춤형 교육과 그런 것들을 병행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웹 기반의 면허 인증을 좀 강화를 하고 청소년의 맞춤형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선문대학교 김용희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길게 해서 제가 직업병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했던 것도 하고 설명했던 것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 PM을 많이 타봤는데 저희 학교 안에서 타면 진짜 제대로입니다. 맨홀도 별로 없고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그리고 이제 차 잘 안 다닐 때 신나게 다니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자주 타고 다니는데 저희 학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교고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타고 다니는데 사고도 좀 나기도 하고 해서 학교 내에서도 금지를 시킬까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면 애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다. 그래서 더 사고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차 문제도 생길 거니까 안전교육을 더 열심히 하자. 신입생들한테 안전교육을 더 열심히 하자로 약간 결론이 좀 났는데 아직은 논의 중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왜 그러면 이게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린 말씀이 너무 죄송한데 이 회사도 중소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PM 회사들이라 그러면 뭐 글로벌 회사인 것 같고 뭐 엄청 인 것 같고 하지만 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라서 인증 비용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분증에 대한 인증에 대한 비용도 드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돈이 많이 생각보다 들고요. 왜냐하면 체계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용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증빙을 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인증을 제대로 진행하는 업체 걸 쓰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안 쓰는 업체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정부가 이 인증 체계를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인증 체계를 개발해주고 업체들한테 보급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물음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외국 사례를 자꾸 비교하는 게 너무 죄송하긴 한데 외국은 14세부터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의 제도, 그러니까 이런 안전교육을 했거나 주행교육을 했을 때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좀 그런 교육의 성과가 부족한 세대들은 조금 이제 이용을 금지를 하고 또 한 14세, 저희로 치면 15세 정도부터 이제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회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회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첨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경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비용 준수하는 것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규모가 커져야 그렇게 좀 규제도 좀 준수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먼저 작동이 되면은 기업이 커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위법하거나 좀 탈법한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경영학과 교수님이셔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 속에서 업체들이 실제로 부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 그게 사실 현실인 거긴 맞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은혜 선임연구원님께서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의 발언을 받아서 그 면허 인증 체계를 하는 그 될까 하는 시스템이 저희 공단에서 이미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는 맨 처음에는 렌터카 때문에 만들었어요. 렌터카에 하도 이제 운전면허 확인을 안 하고 도용을 하고 해서 운전면허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PM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PM 관련돼서도 그 면허를 인증할 수 있게 이제 그 면허와 셀카 인증해서 진짜 그게 면허가 그 사람 소유인지를 이제 막 할 수 있는 그 면허 인증 체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배포 중에 있으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M사가 저희가 렌터카를 빌릴 때는 이제 렌터카 회사 하나만 가서 이제 저희가 빌리잖아요. 근데 PM은 딱 내가 PM을 타려고 갔는데 여러 회사에 ABC PM이 있으면 예를 들어 면허 인증을 하는 PM은 타지 않아요. 너무 이동률이 쉽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같이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느 한 업체에 이렇게 그럼 우린 안전하게 이제 운전면허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만 떨어지는 거지.
그 청소년이나 무면허 사람들이 안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PM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거의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하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2개의 PM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운전자격 확인을 하라라는 게 대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없는 상태로 넘어간 걸로 지금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이제 진행 사항을 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시스템적인 건 저희 공단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저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면허 관련돼서도 많이 있는데 사실 원동기 장치 현재 법안에서는 원동기 장치 면허를 이용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타게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PM 타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원동기 장치 오토바이 면허? 그럼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또 그게 전혀 다른 수단에 아예 조작법이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수단에 그리고 통행 방법도 다른 그 원동기 장치 면허를 가지고 PM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그 면허를 따서 타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 법안에 그 PM 면허도 사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진짜로 아이들의 이걸 타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그런 걸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시에서도 그런 무면허랑 청소년 탑승이나 이제 뭐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좀 돈으로나 교육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저는 제주도에 작년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저희 헬멧 나눠주는 사업 이런 것도 좀 하고 PM 헬멧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1년에 한 10만 명 정도의 초중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당장 교육청하고 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변에 저희 같이 교통안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단 같은 곳에 같이 협업을 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교육과 이런 데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걸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주도 렌터카가 보면 요즘에 인증 제대로 하던데 이게 아마 공단에서 좀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킥보드 전용 면허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이번 법안이 저희도 다시 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업체 측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면허 인증 누락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또 순서를 넘겨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면허 부분이 사실은 좀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좀 히스토리가 있고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일단은 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지는 이 규제 히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20년 12월에는 13세 이상 면허 없이 타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론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21년 5월부터 다시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을 이용자가 갖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받는 규제 자체가 6개월 사이에 바뀌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에서 이제 혼돈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걸 면허가 있어야 타는 수단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이 초창기에 그런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은혜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업체들이 21년도 5월달에 어쨌든 뭐 법이 바뀐 건 법이 바뀐 거니까 저희가 면허 인증을 그러면은 합시다 해가지고 했던 업체들이 있고 또 아닌 업체들이 있었는데 지금 25년도에 와서 보면은 안 한 곳들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시장에서 판가름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자체 간담회를 이제 저는 뭐 21년 말부터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간담회 다니면서 제가 좀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렇게 면허 인증 안 하시는 업체는 관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업체들이 알아서 하셔라. 예.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쌓이다 보니까는 어떤 사고가 나면은 업체가 뭘 해야 될 걸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저희만 이제 보통 많이 매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 뭐 저희가 좀 그 법에 씌워져 있는 거를 왜 안 지키냐, 법을 왜 안 지키냐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포커싱을 많이 두시는데 그러면 이외에 면허가 있는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사고가 100% 줄어들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 차 면허 웬만하면 다 보유하고 계실 텐데 전동 킥보드를 다 안 타보셨으니까는 만약 공도에 나가시면은 이걸 타고서는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수단은 1차선에서 좌회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직진을 먼저 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그 도로에서 다시 직진 신호를 받아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차 면허가 있지만 이 업을 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몰랐겠죠. 이 업을 하니까 아는 거고. 그래서 현재 면허가 맞지 않다. 저희가 그래서 PM 전용 면허라는 거를 업계에서는 이제 어필을 했던 업체도 있고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결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은 뭐 그래서 PM 전용 면허라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면허보다는 나이 인증과 적합한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산업 안전도 도모하고 또 안전한 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도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은 그렇게 의결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굉장히 안전에 민감하신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본조차 전동 킥보드 이용에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좀 특징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사실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토론회를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참여를 좀 많이 못 하셨지만 댓글로서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셨는데 대부분들이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다 규제하세요 이 얘기밖에 사실 없었긴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 저희 정부에서도 판단한 게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좀 서포트하고 있었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좀 핑계로 미뤄왔던 부분이 좀 저희가 가장 큰 잘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민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주신 내용 중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탑승을 차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명 이상 탑승을 한다거나 뭐 킹란이라 부르는 것처럼 막 무법 주행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시민 제보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서 그 킥보드에 분명히 고유 넘버가 있을 거고 그 장소와 시간대가 찍히니 그 제보를 업체 측에 보내서 관련된 번호를 좀 따서 그거를 과태료를 부모한테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좀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여.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결국에는 PM 정책의 미래 방향에서 시흥시 교통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방금과 같은 사례를 시흥시에 접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김수현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네덜란드랑 그 영국 다녀오면서 진짜 깜짝 놀라고 좀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였냐면은 그 철도공사가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 대중교통하고 결합 이제 진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뭐 해외는 대중교통이 잘 이제 결합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이거 만들기 전에 그 조례 만들기 전에 업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그 도로를 좀 공유를 해주면 인도를 해주면 그 주차장은 업체가 좀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뭐 LG에서도 이런 그 주차 그 설치를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용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제가 그 이제 우리 시에도 한번 좀 해보려고 했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률이 별로 그 주차장 이용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기네도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유럽에서는 그 철도공사가 자기네가 이제 그 자전거 그 보관소를 이제 만듭니다. 자기네가 투자해서 아까 전에 뭐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중소기업이고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주차장까지 설치하라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좀 아차 싶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는 지금 철도공사가 직접 자전거 대여소랑 주차장 이제 설치해 갖고 대여소까지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률을 이제 높이는 방식인데. 철도공사가 이 대여소나 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 이제 투자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해서 이 대중교통에 그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PM을 이용하면 우리의 그 철도 이용객도 높아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런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관이 직접 이렇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었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국가나 공기관 그다음에 이제 뭐 지자체가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예산이나 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뭐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PM 정책을 좀 임시 방편이 아니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 도시 교통 전략의 일부분으로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가 시흥에서 PM 교통사고가 71건 3년간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원 증가나 뭐 체감 위험은 좀 이제 계속 뭐 지속되고 있죠. 민원이나 사고 발생 건수만 시흥에서 보더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전부개정 조례가 PM 안전 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도로 공간 재분배하고 PM 자전거 전용 구간 설정하고 보행자 우선 공간 명확하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부분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선행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 13조에다가 좀 담았습니다. 대여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용 사고 무단 방지 데이터를 공유가 가능하도록 좀 조례 안에 넣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공유 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는 다른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보니까 이런 이제 무당반치 민원이 좀 30% 이하로 이제 감소했다라는 그런 분석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뭐 지금 이제 감정적인 어떤 여론이나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고민했던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뭐 걱정했던 이런 그 저기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걸로만 이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이용 데이터하고 사용 현황 근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그 징수하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전에 그 단속해서 징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좀 근거로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시행령 교통관리 체계의 모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의 노력이라는 이제 제도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좀 씌울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시흥의 또 교통관리 체계다 보니까 우리 시흥 시정연구원의 이상준 연구원님의 네. 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약간 PM 정책의 시흥의 미래 방향 한 생각해보면 한 4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공간이나 시설에 따라서 차등 원칙을 주는 거, 그러니까 3존 시스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존
그 좋은 관리로 좀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M의 장점이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3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PM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횡단보도나 아니면 교통섬 아니면 민원이 다발구역 이런 것들을 레드존으로 설정하는 안입니다. 지금 파주시에는 이걸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꼭 이 지역에는 주차 좀 불가한 것은 레드존으로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뭐 엠버존이라고 해서 뭐 보행 친화거리라든가 약간 조금 이제 계도를 할 수 있고 약간 조금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엠버존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뭐 혼잡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 이런 좀 그런 지역들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이제 그린존은 아무래도 주차 지정 구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존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개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딱 같은 그 그린존을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 그린존이 그러니까 지정 구역인데요. 주차 주정 구역인데 이제 그것들을 주로 그린존 위주로 좀 관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연구 아까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해서 지정존에서 만약에 관리하면 확실히 그 안전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3존으로 좀 아마 이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존 시스템으로 하면은 뭔가 좀 PM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PM 업체에서 약간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좀 책임의 확대 범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업체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조건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는 구조가 아니라 그에 대한 시행하는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제 시흥시에서 정책이든 예산이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운영업체랑 같이 좀 운영의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또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PM을 잘 운영하려면 PM 운영센터라든가 아니면 도로 시설과에서 이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담하는 약간의 소규모라도 전담 조직이 있으면 훨씬 더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을 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 시흥연구원 역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문대학교 김용희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준 연구원님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네이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가 신사옥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1789인가요? 뭐 그런 이름의 신사옥이 있는데 대략 연면적이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몇 층짜리 건물이고 5만 평의 건물인데 거기 안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커피도 배달해주고 뭐 우편도 배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려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5만 평의 공간을 모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고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시시각각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래서 카메라로도 보고 인지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디지털 트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흥시가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사업자들한테 그런 지역을 제공해 주는 거 아까 전에 그린존, 레드존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구역을 정비하는 것부터 여기 이 정도에는 세울 수 있어. 여기에는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대형 건물이든 아파트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여러 군데에서 여기에는 자전거도 세울 수 있고 이런 PM도 세울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고 그 GPS 좌표들은 꼭 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 요게 굉장히 지금 이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싱싱이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교통수단이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를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럼 나올 때마다 규제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사람의 이동 수단만 있지만 나중에는 자율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장드리는데 굉장히 효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에 그런 배달 로봇들을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면은 이제 그 업체들이 위탁해서 이제 배달해 주는 것처럼 로봇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탈 것들과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나올 때 그때마다 규제를 또 이렇게 구구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들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이제 그 내일 중간고사 보듯이 오늘 준비해서 내일 풀어보려고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PM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그 가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550조 정도의 사업을 유지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니고 이제 한 2030년쯤에는 한 550조 정도의 그 시장이 될 텐데 우리가 규제로서 그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정말 마지막은 그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마당에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사고가 나면은 왜 PM 업체에게 이렇게 책임을 많이 묻는지가 좀 근원적인 궁금함입니다. 저희가 차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 사고가 나면은 누구 잘못인지는 보험사가 따지고 이제 그 7대3 따져가지고 하지 그 차량의 어떤 그 오작동이나 차량의 뭐 잘못된 점이 아니라면 사고를 낸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들이 기본 통념인데 왜 이 PM에게만 이런 중소기업에게만 이렇게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왜 이런 작은 업체들한테만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가. 그래서 좀 먼저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비라든지 제도에 대한 정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다라면 규제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은혜 연구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의원님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는 시행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그 LG에서 주차장 PM 주차장 만들었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수요에 기반 어디에 주차를 많이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능곡역 앞에도 텅텅 비어 있더라.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주차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는 OD에 대해서 한번 아마 있을 거예요. 데이터들이 있을 테니까 OD를 먼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적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공단에서 올해 PM 위험주차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주차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정의를 좀 정립을 했고요. 그거는 어느 위치에 불법적으로 위치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는지와 그리고 PM이 누워 있는지 뭐 옆으로 기대 있는지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위험 주차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를 가지고 저희가 아쉽게 시흥시가 아니고 옆에 동네 화성시 가지고서는 한번 저희가 실증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은 여기가 위험 주차가 이게 동탄입니다. 위험 주차가 많은 곳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화성시한테 민원 데이터를 좀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도 주차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이제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했더니 왼쪽에 보이시는 저 점 찍어져 있는 데가 민원 다발 구역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 주차를 많이 하는 곳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거의 비슷하더라, 유사하더라라는 저희가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페이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출할 때는 아직 연구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연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해서 보니까 화성시는
8월부터인가 전면 지정 주차제를 동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 평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운영하신 거 가지고 저희가 효과 평가를 했더니 위험 주차가 한 달밖에 운영하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주차가 한 4% 정도 줄고 민원이 한 6%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이 정도의 숫자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게 좀 연구로서 데이터로서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시흥시에게도 좀 권장하고 싶은 건 데이터 기반의 주차 위치를 좀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주차존을 설치하는 예산이 또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당연히 이제 시흥시에서 또 같이 잘 찾아주시면 어딘가에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자전거 주차장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나다녀 보시면 공공 자전거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전거 주차장을 PM도 같이 쓰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하나와,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시흥시가 계속 발전하고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민간 사업자들이 큰 건물들을 상업시설을 짓거나 하는 뭐 공공주택을 짓거나 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민간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 안에서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다 PM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거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거를 좀 하시거나, 또 아니면 저희가 또 그 교통 유발부담금도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유발부담금 제도에 이제 한 꼭지 넣으셔서 요거를 마련하는 자들, 그 사람들, 그 사업자들에게는 유발부담금 몇 %를 감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 안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셔서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어쨌든 그 주차장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로서 나와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또 연구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공단이 좀 PM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현재는 지금 PM이 25km로 최대 속도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아마 PM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20km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느 도로에는 속도를 낮추는 게 효과가 있다. 전체가 다 아니라 일정 구간에 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거보다 더 속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건 기술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이제 아이들이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곳은 조금 더 속도를 낮추는 이제 지정 구역을 정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좀 운영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PM 연구는 그만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연구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저희 공단에서 PM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연구할 지자체를 찾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저희가 가서 지정 주차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연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시흥시에서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상지로 좀 선정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좀 이런 연구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잘 들으셨죠? 네, 잘 봐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박홍우 대협력 총괄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료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PM법이 아직 그 계류 중인 상태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없었는데, 현재 PM법이 통과된 게 아닌 건 맞습니다. 단지 이제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된 거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다 남아 있기는 한데, 아마 그 이해 관계자들이 크게 이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의 목숨줄을 줄고 계시죠. 이제는 뭐냐, 이제 저희는 지정주차제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업계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제 프리플로팅 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제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일단 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에서 지정해 주시는 곳에만 저희가 주차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주차를 한 곳만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서비스를 접어야겠죠. 그럼 아까 이제 폐지로 가는 그런 수순이 될 거고. 근데 이제 폐지는 좀 아닌 쪽으로 저희 토론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은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은. 그래야지 퍼스트, 라스트 마일 이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이제 안 타보신 분들은 그냥 역 근처에 뭐 한 두세 개 만들어주면 충분하게 다 만들어졌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연구나 국내 연구 이제 봤을 때 제곱킬로미터당 20에서 30개 정도는 필요하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차장 간 간격이 100m에서 200m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공도에 나갔을 때 그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냐 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마련해 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법에서는 이제 지정한 공간, 그 주차 공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을 무슨 거치대 같이 이렇게 거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부 이제 국토부 규칙이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자체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사실 뭐 그냥 선만 거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 같은 사업자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선만 그는 정도라면은 시에서 확보하셔야 될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여져서 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규칙이 마련됐으면 그러도록 이제 시에서 좀 해주시면 좋은 게 있고 또 사업자가 무조건 바라게만 법이 지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서 그 협회를 통해서 주차 시설 그 조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자들도 그냥 수익만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저희가 동참하는 모습도 보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많은 주차 구역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화성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 노상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구간을 할애해가지고 PM 주차장을 마련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대안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사실 이제 1분,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분을 지키는 것이 또 이번에 목표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정말 다양하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더 말씀을 못 들어본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가 또 아쉬움이 또 있어야 다음에 또 무언가 또 제도적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약속드린 게 이제 시민분들이나 혹은 공무원분들의 좀 의견 하나의 질문 정도를 하나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한 번만. 시흥시 정왕동에서 온 고태주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공유 킥보드 저 정말 이용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사실 뭐 위원님들도 계시고 연구원님들 그리고 업체에서 실제로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있으신데 사용자들의 입장은 오늘 자리에서는 들어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흥시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 킥보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자전거도 사용하고 킥보드도 사용을 하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차장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킥보드라는 걸 사용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느 장소를 가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내가 이 장소를 가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밖에 200m 밖에 있다면은 내가 굳이 이거를 사용해야 할까? 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 한번 해주시고서 좋은 정책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가 뭐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업에 계신 분들, 위원님들, 연구원님들 좋은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 나오면은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용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모집을 못한 부분에 이제 제가 불찰인 것 같고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고 또 실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무언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같이 우리 연구원님과 함께 뭔가 연구를 또 해야 될 부분 때 이런 인터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민투표 진행하는 건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네 가볍게 저희들의 지금 의견을 듣고서 시흥시의 앞으로 미래 정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3가지 답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긍정이냐 미래의 혁신의 제도냐 아니면은 규제 폐지의 대상이냐 아니면 보완을 해서 우리 시흥만의 교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봐도 제가 3번째 말한 것이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민분들의도 의견도 듣고 해서 시흥시가 긍정적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찾고자 투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역시나 네. 그래도 생각보다 미래 혁신이다라는 부분보다 규제 폐지 대상이다가 좀 더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역시나 많게는 공유 PM은 미래 혁신 수단이지만 규제도 필요하다라는 현재 저희들이 주로 나눈 이야기들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 분들도 지금 나와 계시고 또 연구소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시흥형을 26년도부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이게 뭐 대다수의 의견은 아닐 수 있어요. 현재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참고해서 시행령으로 좀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분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한 말씀 꼭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계신 것 같고요. 저희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유튜브에 뭐 공유 킥보드 토론회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한 5년 전, 뭐 2년 전 이렇게 과거의 토론회들만 있고 또 그게 어느 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토론회만 있었는데 실제 어제 나온 그 따끈따끈한 법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업체까지 나오셔서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토론회가 사실 저희가 좀 유일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공개가 되거나 이러면은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토론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